나와 내 가족이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법,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우리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새로운 입법으로 실현되는 리얼 입법 스토리. TV 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에게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초저출산국을 탈출하기 위한 해결책,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난임치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구입니다. 지원시술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입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난임 지원 확대에 대한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3년차로 이식만 10회가 넘는 시험관 고차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난임 시술 1차에 성공하는 경우는 로또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첫 아이 출산까지만이라도 무제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고차수로 1회 시술만 남겨놓고 있다는 청원입니다.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함에 아픈 주사 등 고통은 감내할 수 있지만 지원이 끝나면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시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횟수 제한이 있다 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더 어렵다면서 역시 난임 지원 횟수 제한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난임 부부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역으로 이사라도 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분들은 지원 횟수와 함께 소득 제한도 문제로 꼽습니다. 정부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 그러니까 2022년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86만 8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은 지원을 받기 위해 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력 단절만 길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연 3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 1차마저 적어도 1, 2일 정도는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 3일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어려워서 연차 같은 개인 휴가를 써야 하는 거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 연령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고 평균인 30.5세보다 2.5세 높습니다. 2006년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5,453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2%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의 경우 25만 500명의 출생아 중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2만 1,219명입니다. 전체 8.1%. 그러니까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15년 만에 거의 7배가 증가했습니다. 지원 횟수나 비용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인 난임 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김여재 의원은 난임 치료 지원과 유급 휴가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령이나 소득의 차등 없이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8월엔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성별 상관없이 원활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난임 시술은 성공률도 높지 않은 데다 몸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정말 보통 스트레스 상황이 아닐 것 같아요. 주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난임 치료 중인 여성 상당수가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부부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요. 예. 실제로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힘든 가정이니까 서로 남 탓을 할 때도 있고 이게 감정 조절이나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데 또 약간 서운한 말, 예. 폭언하다 보면 결국은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는데 어려울수록 사실은 더 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달 1일 아침 7시면 산모와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여주에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입소 예약일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전날 텐트를 치고 밤을 새거나
차박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입소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산모들의 편의를 위해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방문 예약을 받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 매달 이곳에 입소 가능 산모는 24명,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여주에 거주하는 산모 8명, 경기도 거주 산모 8명, 그리고 감면 대상 산모 8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예약 마감은 오전 9시. 이날 예약한 산모는 정원을 넘어서서 각 그룹별로 제비 뽑기를 해야 합니다. 가족분이 같이 오거나 두 분이 오신 분은 한 분만 들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7, 8. 되셨습니다. 8번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희망자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입소를 못하는 산모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경쟁을 하는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니 정말 기분이 좀 묘합니다. 네, 요즘엔 지방에 분만 병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나 뭐 다른 동네를 원정 출산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도 많아서요. 음. 원정 조리를 해야 되는 산모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진짜 저출산 아니죠. 초저출산 시대에 귀하게 태어난 아기와 엄마가 조리할 곳이 부족하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공백들을 메워줘야 하지 않을까요? 2021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78.1%, 10명 중 8명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감소와 함께 2017년 598개소에 달하던 산후조리원은 2021년 501개소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16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개원 준비 중이거나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6개소. 이곳 서대문구에는 2023년 7월 개원 예정으로 12개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하고 서비스 질도 좋아서 산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주어지는 30에서 70%의 감면 혜택은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날로 높아지지만 전국적 확대는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산모들이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입법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동안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 군, 구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6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도지사까지 설치 운영 주체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이 시간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산모들에게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지원과 함께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네,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데다가 결혼을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은 아주 중요하죠. 맞습니다. 최근 공개된 세계경제포럼의 2022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가 146개국 중에 99위라고 합니다. 이런 남녀 간의 불평등한 성평등 인식도 출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들의 가사 분담률이 16.5%입니다. 이게 OECD 국가의 평균인 33.6%의 절반도 안 될 뿐 아니라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가사 분담률이 높은 국가들은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는 출산율도 높은 편입니다. 남녀 간의 불평등한 가사 노동, 이것도 저출산과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거죠.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그러니까 가정과 자녀를 돌보느냐고 겪게 되는 직업상의 불이익을 육아 페널티라고 합니다. 이 육아 페널티야말로 저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권리 침해로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육아 페널티는 저출산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9월엔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퇴직 사유를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 또는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못하게 명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임금 보전과 그 피해에 합당한 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안이 전용기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습니다. 육아 페널티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네요. 2019년이었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모든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법 청원 소식이 들려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안타깝게 발의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82년생 손정혜 변호사님, 직접 제안을 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 변호사겠다. 또 두 아이를 둔 엄마고 아내고 무엇보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의 진행자시고 지금 초저출산 사회의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셔야 될 분입니다. 82년생 손정혜법입니다. 변호사로서 또 엄마 아내로서 또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진행자잖아요. 네. 도전의식이 생기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남녀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법안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좋은 입법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